저는 운전 안 하잖아요, 무서워서. 운전 안 하세요? 안 해요. 네. 여기는 22살, 2개월 차 인턴. 그녀는 회사를 다니게 되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동차를 사는 것. 출퇴근도 하고 주말에 놀러도 가고 상상만 해도 행복한데 하지만 돈도 없고 운전도 서툰데 과연 차를 사도 될까? 그녀는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다. 이거 정말 피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고 나서 100대 0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요, 블랙박스 아저씨 몇 대 몇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죠. 그리고 지금은 또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또 사고 영상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요. 몇 대 몇 아저씨예요. 블랙박스 아저씨. 예. 요즘이야 블랙박스가 좀 있지만 과거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과실 이유를 좀 따지셨어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사고 났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블랙박스가 있나요? CCTV가 있나요? 벽돌 핸드폰 들고 다녔는데 그걸로 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나요? 안 되잖아요. 결국은 한쪽은 사망하고 한쪽은 살아있으면 사망한 사람이 신호위반되는 거예요. 죽은 자리 말이 없으니까. 양쪽 다 살았으면은 옛날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말이라도 하면 되니까. 예. 오직 믿을 수 있는 거는 경찰밖에 믿지 못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그 기록. 형사 기록, 그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가수에서 그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그것에 맞으면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됐었고요. 그런데 블랙박스가 2010년경에 나타났어요. 우와, 이것은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바쁘니까 대신 내가 선물을 하나 주마. 이 블랙박스가 다 찍어놨느니라. 그 블랙박스 보니까 네가 신호위반했구나. 그래서 블랙박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이 인간에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다. 전 세계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많은 채널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네. 아마 그럴걸요? 진짜예요? 아 진짜예요? 왜냐하면 블랙박스를 누가 모으겠어요? 그쵸? 저는 모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모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제보받은 블랙박스? 그렇죠, 전부 다. 제보받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올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건을 많이 보시면 사실 길 나가서 운전하실 때 되게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저는 운전 안 하잖아요, 무서워서. 운전 안 하세요? 안 해요. 네. 우리 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는 집에서도 안 해요. 그냥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고 택시불러 타고 다니고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어떻게 운전해? 무서워서. 내가 맨날 보는데. 언제부터 그럼 운전?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어요. 한문철 변호사 몇 대몇 할 때부터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안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고 내보세요. 그럼 무슨 망신이에요? 트라우마 생기셨고. 예, 사고는 내가 잘한다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내 차를 붙였는데 내가 정상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부어서 팍 넘어서 나랑 붙였어요. 사망했어요. 무슨 죄야? 근데 내가 거기서 이번 사고는 저 돌아가신 분께는 아쉽지만 이거는 100대 0입니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무서워서 운전 어떻게 해요? 예. 13살 중학생이 또래 7명과 승용차를 훔쳐 타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요즘 촉법 소년들의 뺑소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죠. 저녁 시간에 몇 시간이 지나면은 너 어디 있니? 해야 되는데 애들이 밤에 안 들어와요. 밤에 안 들어오고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의 관심이 제일 필요합니다. 애들이 저녁 때 되면은 학원 갔다가 그래야 몇 시까지 들어온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와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밤새워서 안 들어와도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애들이 뭐 하겠어요? 모여 다니다 보면은 안 좋은 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법무공단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어린이 보행자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대죠. 경찰청에서 정부 법무공단에다 물어봤어요.
자전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고 가는 어린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때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다. 왜냐하면 그 차에 타고 있는 어린이는 그래도 차가 보호해주지만은 그러나 자전거 타고 있는 어린이는 걸어가는 어린이처럼 텅 튕겨서 크게 다칠 수 있다. 둘째, 걸어가는 어린이도 천박지수로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할 수 있듯이 자전거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사고 나기 전에 어린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때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덩치가 아빠만한 애가 있잖아요. 멀리서 달려오는데 저게 어른이 탄 자전거인지 애들이 탄 자전거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일단 차 대 차가 돼야 되죠. 자전거는 차예요. 예외적으로 놀이기구는 차가 아니라고 해야 되죠. 조그만 자전거는 가봤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큰 자전거는 어른들은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차 대 차 사고죠. 예. 그래서 빨리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연말 음주운전이 작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음주운전 얘기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윤창호법이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그게 뭐가 문제일까요? 처벌 기준이 처벌을 아무리 높게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처벌이 음주운전이 옛날보다 3배는 높아졌어요. 적어도요. 아, 2배도 아니고 적어도 3배는 높아졌어요. 또 옛날에 3지 나오시던 것이 이제 2지 나오시죠. 네. 게다가 이제 술이 이제 맛이 갔다고 할 정도로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태에서 또 윤창호법으로 더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잖아요. 네. 그렇게 무겁게 처벌하고 게다가 또 지금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면 민사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내가 종합범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담해야 되는 최고가 1억 6,500까지 내가 부담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소주 한 병 먹고 가다가 만약 사고 냈다. 그 사람이 크게 다쳤다. 차가 아주 비싼 차가 망가졌다. 그럴 때는 그게 1억 6,500만 원짜리 소주예요. 내가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 잡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럼 아예 차를 파세요. 그냥 차를 팔고 날마다 택시 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두든가. 그리고 난 전과자 되고 돈 날리고. 인식의 문제는 이거를 습관의 문제네요.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이 또 해요. 예, 초범이더라도 그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안 걸려서 그렇지. 습관이에요, 습관.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단속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그 능력이 돼서 타는 거예요? 능력이 돼서 타는 거냐고요? 근데 사실 저도 차가 없는 입장이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은 못 사지만 차는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차를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그 자동차를 살 때 이 젊은 분들이 그 연봉이 있을 텐데요. 자기 연봉은 뭐 3천밖에 안 되는데 차는 그보다 더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할부 내고 나면 뭘로 살아요? 집세 내고 차 할부 내고. 다들 어떻게 살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자동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수단이에요. 과시수단이 아니라. 이 대중교통수단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든가 또는 그 버스나 지하철이 안 가는 곳이라든가 그럴 땐 타고 또 되겠지만은 그게 평소에 꼭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데 비싼 차를 타는 그런 젊은 분들 보면은 야, 저거 부담스러울 텐데 자동차를 탈 때는 내 능력에 맞는 차.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완벽하게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 차는 진짜 사는 순간부터 목돈 들어. 사는 그 순간부터 중고차예요. 내가 끌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중고차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다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차가 막히지 못 참고 막. 그래서 차를 사람이 제일 우선이죠. 사람 우선이고. 그래서 항상 대인, 대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떤 계기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되겠다, 난 무슨 전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아주 우연이에요. 중법무관 갔을 때요. 그때 좀 생활이 어렵잖아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이 대한민국 최초의 교통사고 법률 지식, 대법원 판결들을 쭉 모아서 그것을 사례화시켜서 좀 쉽게 풀어 쓴 거죠. 그게 인연이 돼서 아유 형사사건 이제 많이 했으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 아니냐?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 측의 변호사를 좀 해달라라는 모 보험사 버스공제조합인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 과실은 좀 알고 소득 이건 알겠지만은 진단서를 못 읽었어요. 그게 전부 다 어려운 용어로 돼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진단서. 그게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학 용어니까. 이거 의학용 보니까 그래서 책을 사다 놓고 책도 사다 놓고 그다음에 그 사람 그 골격 네. 코 갖다 놓고서 이게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부러지면 이렇게 장애가 남는구나 여기일 때 장애가 몇 % 남는구나 여기는 뼈만 잘 붙으면 장애가 안 남는구나 제가 독학을 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하니까 99년도 후반쯤 돼서는 그래도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후회하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 좀 즐기는 편이에요. 예, 즐기고 그리고 또 한문철 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 덕에 제 운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덕에 제가 사고를 피했습니다.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 이들을 돕고 있는 이가 바로 한문철 변호사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변호사님 인생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궁금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죠. 생각보다.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저는 이 분야에서 거의 한 획을 긋겠다 막 이런 네. 뭐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실 줄 알았어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죠. 오랫동안 살아야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질문 들어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죠. 변호사님이 이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죠. 전문성. 설렁탕 집은 설렁탕만 팔아야 돼요. 네. 설렁탕, 김치찌개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그럼 도대체 그 집이 뭘 잘하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해야 돼요. 교통사고만 20년 동안 했고 그리고 제가 6천 건의 실제 소송을 했잖아요. 그 데이터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한문철 TV의 존재의 목적은 여기서 뭐 막 무슨 블록버스터 보는 거 아니잖아요. 사고 나서 뭐 다치고 그랬는데 그게 뭐 즐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딱 하나예요. 나는 이런 사고 내지 말자. 나는 이런 사고 당하지 말자. 사고 내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자. 그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사고를 당했으면은 위로해주고 사고 냈더라도 다음에는 더 조심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심한 댓글들 진짜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요 성숙된 댓글 문화 부탁드립니다. 박수는 이렇게 쳐야 돼요. 그만. 이렇게 여기다 바람을 넣고 너무 쳐가지고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못 될 것 자. 같아요.